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엔스플 뉴스에 따르면 네이버는 대한프로축구연맹에 대한 비판 기사를 재배치해달라는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의 청탁을 받고 실제 기사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공개됐던 삼성 장충기 사장의 문자에서도 네이버 다음 뉴스팀에 미리 협조 요청했고 문제 기사도 모두 내려갔고 노출이 더 이상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을 했었죠. 어제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소위 논두렁 시계 공작을 위해 국정원 직원 4명을 SBS 사장에게 보내 적극 보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장충기 문자를 통해서도 특정 기사가 청탁에 의해 재배치될 수 있다는 게 드러났었고 프로축구연맹의 홍보팀장 정도의 청탁에도 기사 재배치가 실제 이루어졌던 포털을 지상파 사장에게까지 요원 4명을 보내 원하는 보도를 얼마든지 만들어냈던 국정원이 아무런 개입, 간섭, 압력, 회유, 요청 없이 그냥 둔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 아닐까. 김어준의 의구심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 누구 겁니까? 네, 어제 드디어 그 질문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 누가 한 얘기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인데요. 어제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래, 이건 직접 저희 제작진이 아마도 준비했을 겁니다. 예,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니까 준비했네요. 예. 들어봅시다. 요즘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질문인데 저 아는 사람도 자꾸 한번 물어봐달라고 그래요. 요 국정감사 간다고 하니까 본 의원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저시 다 뜨면 누구 거예요? 네? 이춘수 의원님 누구 거예요가 아니고 누구 겁니다. 예. 이미 통일이 된 지 오랜데 예. 의원님 다음에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봐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다스는 누구 겁니까? 노래도 나오지 않겠는가. 저희 제작진이 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와 관련해서, 시그널을 만들고 있어요. 예, 조만간 나올 텐데. 혹시 이제, 작곡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최순실송 나왔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노래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처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네이버가 그동안 이제 뭐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서 기사가 재배치되거나 뭐 이런 의혹들 제기되면 법적 대응을 거론했었어요. 항상 사실무근이라면. 그런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들어줄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장충기 문자 때도 보면 기사 재배치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네, 여러 가지 협조 요청 구한다라는 취지의 예.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네이버가 해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 청탁 문자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처음으로 그런 기사 재배치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네, 굉장히 빠르게 인정했는데요. 의혹 기사가 나온 지 4시간 만에 한성숙 대표 명의로 사과문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청탁은 이제 스포츠 연예 쪽 뉴스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사고가 난 것이지 일반 뉴스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그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저는 근데 이게 스포츠 분야가 이 정도인데 스포츠 분야하고 거꾸로 이제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스포츠 분야가 이 정도인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이 움직이는 정치 분야에서 압력이 전무했겠는가 하는 의혹. 그리고 권력기관으로부터 그런 압력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면 다 거절했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언론기관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포털은 항상 얘기하지만 IT 기업의 서비스 페이지예요. 예, 이게. 근데 국정원이 SBS 사장, KBS 보도국장 사장 됐죠. 예, 나중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요원을 보내가지고 압박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건데, MBC도 사장 간부 직원들 다,
가만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요. 네. 그렇게 가장 큰 언론사들도 가만두지 않는데 그냥 기사들이 모이는 사기업의 홈페이지를 그냥 뒀다. 국정원이 사기업의 홈페이지는 절대 건들면 안 돼.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야.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예.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저는 합리적, 질문이라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기업의 홈페이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디어 영향력, 여론 영향력이라는 게 이제는 개별 언론사 하나하나하고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홈페이지는 그 사기업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졌다라고 말해지고 있는데 과연 전적으로 그냥 맡겨져 있는 건가? 다른 압력은 없는가? 그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가? 저는 이거 따져봐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이버는 관련해서 알고리즘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서요. 계속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설득을 요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의혹들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뭐 스포츠 분야이긴 한데. 근데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 정도라면 다른 분야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홍보팀장이거든요. 네. 이분이 홍보팀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홍보팀장 수준의 청탁에서도 기사가 움직이기도 하는데 말이죠. 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국정원 개혁위에서 이 소위 논두렁식에 관련해서는 공작을 했고 언론기관의 그 경영진 혹은 뭐 최고 간부에게까지 직접 가서 그런 압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구체적으로. 네. 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시계 수수서를 언론에 흘려서 망신을 주라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공식 발표인데요. 2009년 4월 21일에 원세훈 전 원장의 측근인 국정원 간부가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검찰이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군요. 만약에 이때 나한테 누구 단장이 찾아왔고 이런 말까지 했으면 더 대박이었을 텐데 여간 본인은 억울했던 거예요. 국정원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두 사람이 만난 바로 다음 날 KBS에서 명품시계 수수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SBS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예, 5월 달에는 논두렁 관련된 보도가 나왔었고요. 또 그러고 나서 보도가 나온 열흘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정황, 예. 국정원에서 이런 이제 그 수사를 할 때 동정 여론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론으로 이걸 채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는 데 있어서 국내 이제 심리학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정서적 타격을 줄 수 있냐 당사자한테, 그리고 동정 여론이 일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국정원이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다만 어제 국정원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요, 국정원은 이 같은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언론사의 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BS 사장 찾아간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직접적으로 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문구를 만들지 않았다거나, 혹은 뭐 방 기사 보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직접 지시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거겠죠. 예. 이거 자체가 언론 플레이를 지시한 거죠. 네. 네, 어제 고대영 사장에게도 돈을 줬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에 고대영 사장이 KBS 보도국장이었습니다. 보도 협조와 관련해서 당시 KBS를 출입하고 있던 정보관이 돈 2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라는 진술과요. 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된 예산 신청서, 자금 결산서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뭐 2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네.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감사의 표시인 거죠. 떡값처럼. 예. 200만 원을 받고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일단 돈은 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돈은 줬고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예, 또 물론 KBS가 어제 공식 입장을 냈어요.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기사 누락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주장을 할 수 있는 저기 다 문서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예, 하지만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공식 조사한 바를 발표한 겁니다. 예산 신청, 자금 결산,
심지어 당사자의 진술까지 당사자가 있습니다. 줬다는 진술까지. 네. 예. 주장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뉴스는요? 예, 또 어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정원개혁위원회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서 보수단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17개 기업이 동원돼서요. 보수단체들을 5가지 급으로 나눠서 돈을 줬다라는 건데요. 그 지원 규모가 후에는 36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보수 정권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의 유착이 상시적이었던 게 사실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 뭐 사설 금고처럼 쓴 거죠. 근데 이제 사설 금고처럼 써서 뭘 했느냐 댓글 공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소위 보수단체 시위 뒷돈을 대주거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변희재 씨는 여기서도 1등급이 아니네요. 네, 미디어워치도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두 번째 등급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본인은 아마 1등급이라고 착각했을 텐데. 자, X도 생각보다 적고 하여튼 뭔가 좀 짠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관련된 소식도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했고 국정원 2차장에게까지 보고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검찰 고위 간부 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의 물망에 오를 수준 정도 뭐 그 이전부터지만 고위 간부쯤 되면은 개인 정보, 개인 신상 정보는 기본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각종 루머까지도 다 수집하고 있다가 디테일을 어떻게 보강한 것이지 뭐 이건 그때 일이 있자 총장 정보를 원래는 화장실에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다라는 것이요.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 개인 당사자가요. 이건 뭐 전문용어로 개뻑이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국정원이 공식 입장으로 내놨었죠. 네, 심지어 검찰 조사 결과 계속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이 받아들여졌던 거죠.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는데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거는 그 이전 거슬러 올라가서 검찰이 될 때부터 파일을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이후로 점점점 파일이 두터워졌을 것이고 신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 뭐 루머까지 다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은 거죠. 첫 꺼내서.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어제 태블릿 공방도 네, 국감장에서 네.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국감장에서 있었는데 저는 이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태블릿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라고 보도를 하잖아요. 저는 이걸 공방이라고 언론이 불러주는 자체가 언론이 대단히 비겁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주장하는 거를 다 실어주기만 하면 뭐 저절로 그 형평이 이루어지고 공평무사한 보도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기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태블릿에 사진이 1800 몇 장인가? 예. 있는데 그중에 최순실 사진은 거의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가짜 태블릿 PC설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아니 그건 뭐 이때까지 계속 해오던 예. 이야기인데 어제는 구체적으로 국감장에서 나온 거죠. 그 김진태 예, 그렇죠. 의원이. 근데 이제 좀 자세히 봤더니 원래 인터넷을 쓰면 인터넷에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죠. 구글은 크롬이고. 근데 사진을 캐시에 저장을 해요. 왜? 나중에 더 빨리 로딩되라고. 인터넷에서 브라우징에서 저장된 사진 이걸 다 포함한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무식한 이야기고 왜냐하면 17장밖에 최순실 사진이 없다. 17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1800 몇 장이고 그중에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나머지 실제 찍은 건 17개밖에 없어요 보니까. 이 사진 왜냐하면 사진들에는 이 뭡니까 메타 정보라는 게 저장돼요. 메타 정보에 보면 뭐 위치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디지털 카메라면 뭐 조리개, 뭐 셔터 속도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했더니
그 위치와 저장된 시간에 최순실 씨가 특정 식당, 특정 위치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얘기가 끝난 거예요, 사실.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사진이 가짜네 어쩌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내부 파일이 뭐 검찰이 100여 개를 만들고 또 뭐 JTBC에서 40여 개 만들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또 무슨 얘기가 들어봤더니 이걸 켜면 이게 컴퓨터잖아요. 작은 태블릿이라는 게. 컴퓨터는 킬 때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들이 있어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로딩을 했다. 뭐 무슨 디바이스를 열었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도 있고 키면은 업데이트 될 때도 있잖아요. 업데이트 되는 파일도 있고 문서를 열 때마다 자동으로 백업 파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문서 파일이 아니라 뭐 이벤트 파일이라든가 로그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검찰이 만들었다고. 그럼 컴퓨터가 만든 거예요. 네, 김진태 의원께서 태블릿 PC를 잘 모르는 걸로. 모르면 물어봐야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걸 공방으로 보도하는 게 이제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공방이라고 보도를 많이 했던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는 외계인이다. 아니다. 지구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둘 다 같이 보도하는 게 공평한 겁니까? 지구인은 외계인이라고 하는 바보가 있다고 보도해야지. 하여튼 아직도 공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어제라도 국감에서 이게 크게 나왔길래. 자,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다음 뉴스 뭡니까? 네, 뉴스가 몇 개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뭘 하면 좋을까요? 자, 네. 제가 다 까먹었어요. 네. 네. 예. 이 뉴스가, 이게 보도가 나왔죠. 박근혜 네, 대통령 재판. 공판에서, 사실관계 정도만 짧게 보도가 됐는데, 그때 법정에서 오갔던 이야기가 자세히 시사인에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시사인이 계속해서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래요? 가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60 몇 차인가 그렇죠? 네, 지금 아주 많이 진행됐습니다. 60번 네. 넘게요.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공판 혹은 증언이었다고 보는 게 저는, 박원호, 예. 씨의 증언이거든요. 예. 정유라 씨를 제외하고는 박원호 씨의 증언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 잠깐 짚어보죠. 예. 네, 삼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을 했었는데요. 지난 9월 29일에 나와서 증인 출석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 탄핵감이고 죽을 수 있다면서 입단속을 시켰다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만 보도가 됐는데 그때 법정에서 증인신문할 때 오갔던 대사 전체가 나와요. 예, 좀 흥미롭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대화가 오갔고 이 전후 사정이 이러했구나. 알 수 있는데 그걸 다 읽어들 수는 없고 이 검찰이 이런 이제 결정적 대목은 이런 겁니다. 검찰이 최순실이 이재용이 VIP를 만났을 때 말을 이재용이 사준다고 했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원호 씨를 만났을 때 최순실 씨가 박원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재용이 VIP 만났는데 말 사준다고 했대. 이 말을 최순실이 했다는 증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도 또 똑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박상진 사장은 VIP가 말을 사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사주라고 했다는 거죠. 사주라고 해서 이제 두 개를 합치면 이재용 부회장이 사준다고 했다는 거죠. 예. 그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고 그런데 그게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라고. 본인들도 충분히 그 이야기의 네. 의미를 알았던 거죠. 삼성전자 사장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대통령이 생각해 보시면 사기업에다가 최순실 자신의 비선실 최측근의 딸에게 말을 사주라고 그것도 뭐 500원짜리도 아니고 50억짜리 말을 사주라고 액수는 나중에 나온 거지만 했고 그걸 사준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반대 급부에 뭔가가 있었겠죠. 뭐 왜 그냥 사줍니까? 예. 그러면서 했다는 말이 당신도
입조심을 하고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 이 죽을 수도 있다가 사회적으로 죽는다는 건지 진짜 죽는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간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당시 법정에서 이루어졌고 사실 이런 거 중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시사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잖아요. 네, 보십시오. 중계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증언이 아주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있어서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네, 박원호 전무의 이야기가 워낙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불리한 사실이다 보니까요. 지난번 결정적이에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도 굉장히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쪽에서요. 말사주라 한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이야기했는데 사주다라는 게 바이가 아니라 업계에서는 그냥 이용하라라는 은어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네. 들으면서도 전혀 설득이 안 됐습니다. 누가 설득되라는 겁니까? 말을 사주다. 말하는 변호인도 민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개뻥이라고 봅니다. 네. 그만큼 불리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가 미니 인터뷰 하나 준비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했죠. 공론화 과정, 성과 또는 뭐 보완할 점이 무엇일까? 건설 중단 측의 전문가로 참여를 하신 정다울 그린피스 선임 캠페이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우시죠? 당연히. 네, 많이 아쉽습니다. 예. 뭐 그린피스야 당연히 탈원전이 입장이고 그리고 건설을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을 텐데 당연히. 그런데 이제 결과가 수기 과정을 거쳐서 건설 재개로 본인들이 오랫동안 활동했던 거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로 재개가 났습니다. 일단 이 공론화위원회 건설 재개 참여했던 시민들의 이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 시민들이 한 달여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전문가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받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여러 차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직접 토론을 통해서 즉 수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서 이제 장기적인 탈원전은 지속하되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은 재개한다고 나온 권고안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이 가지는 특수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부산 울산에 걸쳐 있는 고리 원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가장 큰 규모로 밀집하게 되고 주변에 만약에 사고 시에 피해받을 수 있는 한 500만 정도의 시민들이 있고 경제시설들이 위치해 있으니까 그걸 막지 못한 거는 많이 아쉽죠. 예. 예. 뭐 그 공론화 수기 과정 자체는 의미가 있고 결론은 아쉽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원전으로 가야 된다는 게 또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는 뭐랄까요? 희망도 보였다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원전을 축소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또 53.2%였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답한 사람은 9.7%에 불과해서. 아, 그렇군요. 예, 장기적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변함없는 지지를 또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일방적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돼 왔던 에너지 정책 과정이었는데 과거에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데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 양측의 전문가가 부딪혔을 때 이제 그 중단 측에서 계셨던 전문가로서 중단 측의 뭐랄까요 전략 중에 미스였다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미흡했다 이런 부분 혹시 없으십니까? 네, 일단 직접 참여한 사람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원전이 지난 40년 동안 국가 주도로 정책적으로 성장시켜온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라든가 원전을 운영하는 공기업들, 원전 건설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언론, 학계, 정부 연구기관, 이 전부가 한 팀으로 40년 동안 이제 운영되어 오고 지원해온 산업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전의 위험성이라든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좀 그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했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제 신고를 우르코기를 짓지 않았을 때 전력 그 공급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부분에서 그 실제 대안으로서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신뢰를 가지는 데 있어서 좀 저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전을 그러면 건설 중단한다면 그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안정적인가 이 대목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근데 이제 이제 성장을 하려는 재생가능 에너지 상황에서 지난 40년 동안에 막대한 지원을 받아왔던 원전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1% 정도 되거든요. 태양광이나 풍력을 포함해서. 근데 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직접 체험을 하고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본 시민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대안으로서 그렇죠. 대안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많은 국가들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고요. 심지어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이게 시민들이 각 조에서 한 10명 정도 수기 과정을 통해서 그 조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을 하나 던지거든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당신들 같으면 태양광 패널 옆에서 살고 싶겠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태양광 패널도 뭔가 엄청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뭐 전자파가 나오고, 여러 가지 위독한 물질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전 옆에서는 500만 명이 사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저는 그로 인해서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이렇게 경험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간극은 여전히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경험과 정보의 격차가 아직도 크군요.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는. 네. 네네. 마지막으로. 이해는 가는 거죠. 네. 네, 저도 이해는 상황이 갑니다. 네. 아쉬우실 것 같긴 한데. 자, 연결한 김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물론 이 자체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점은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짧게 정리해 주면요. 네네. 일단 첫 시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좀 노출이 됐고요. 기간이 상당히 짧은 측면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뿐만 아니라 예. 양쪽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데요. 예. 실제 그 공론화 과정에서 직접 전문가로서 참여해서 시민들 앞에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을 구성을 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정한 그 토론이 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고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그 원전 운영을 하고 있는 한수원이라는 공기업, 그다음에 원전 업계에서 원전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공학을 전공한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전문가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 직접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정보는 제공을 받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직접 그 모든 토론에 나와서 다 건설 재개를 대표하는 거는 분명히 공정한 토론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문가 선정이라든가 시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보완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리고 공론화 자체가 민주주의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모든 또 부분이 다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좀 우려가 있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윤리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정다우 씨? 예. 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찬반 참여했던 전문가 두 분을 동시에 모셔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오늘은 이제 의미 정도 또 아쉬움 정도 어쨌든 이쪽이 승부로 따지면 진 쪽이니까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시 모실게요. 같이.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다울 그린피스의 선임 캠페이너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찬성 의견 혹은 뭐 통합파의 의견 오늘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상돈 의원의 통합 반대 의견 들어봤고요.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진영입니다. 최고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개 변호사에서 지금 40명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의 최고위원이 졸지에 되신 겁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는 대변인이었는데 예. 졸진. 많이 컸죠. 예. 김어준 공장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최고위원 시키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진짜 졸지에 된 거 맞습니다. 자, 졸지 장 위원과 함께. 자, 그냥 직접적으로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조선일보 여론조사 발표하면서 통합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정당 지지율 2위가 된다. 이 여론조사가 원래 당내에서 비밀 내에 한 건데 보도가 되면서 이제 이게 촉발된 국면입니다. 본인은 아셨습니까? 혹시 이런 조사가 있었다는 게? 아이고, 여론조사는 매주 해요. 우리 당내에서 돌리는 게 돌리는 여론조사가 계속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당내에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외부에 의뢰해서 했지만. 네. 근데 제 말은 이 내용을 여론조사는 아셨냐, 사전에? 사전에는 알려주진 않아요. 모르셨다. 네. 그래서 이거 직후에 알았죠, 직후에. 직후에 모든 사람이 알았죠. 아니죠. 저는 훨씬 아하. 빨리 알았죠. 보도되기 전에 이미 네, 그렇죠.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역시 최고위원 정도 해야 되는군요. 그 정도는 돼야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걸 사전에 네. 결과를 알았다는 거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여론조사를 돌려보겠다고 하는 그 최초의 기획에는 안 들어가신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인데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 자꾸 그 비밀이란 말을 자꾸 저는 그 별로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거는 모든 여론조사 미리 알려주지 않고 하면 다 비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이거는 비밀이라고 갖다 붙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통합의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를 가지고 그럼 우리 여론조사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자 이랬으면 비밀이 아닌데 통합 논의 자체를 숨기고 여론조사부터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의도를 최고위원도 몰랐다. 그러니 최고위원도 몰랐으니 다른 의원들은 또 몰랐고 그럼 열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그 전에 논의를 보면 민주당에서 연정 제안이 왔었고 네. 그다음에 또 당 일각에서는 바른정당이랑 같이 가야 된다는 또 의견이 있었고. 그건 뭐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야 민주당, 바른정당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뭐 그거는 당연한 그 의문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그 전에는 그 바로 직전에는 당원들 상대로 그런 유사한 조사가 있었어요. 당원들 상대로. 네. 네. 아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네. 네. 당원들한테도 물어봤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례 여론조사에서 그런 내용이 일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제대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고위원이지만 왜 나 빼놓고 이런 조사했어 이렇게 격앙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단순 여론조사면 할 수 있는데 이 여론조사가 단순 여론조사고 그리고 만약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 예를 들어 여론조사 수치가 3%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조선일보에서 조서 보도했겠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보도했죠. 제 말은 의중을 가진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은. 글쎄 뭐 그 의도가 뭐였든 간에 결과는 의외였던 것 같아요. 놀랬다 그러잖아요. 좋았겠죠. 놀랬다가 아니라. 자, 좋았을 수도 어쨌든 있고. 몰랐던 분에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걸 기분 나빠하는 의원들도 이해는 가시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그게 뭐 이거를 자꾸 비밀을 강조하는 별로 그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밀은 맞죠. 에이, 그것까지 부인하실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비밀리에 한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조사는 미리 안 알려주고 한다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아니죠. 모든 여론조사는 다른 거 하시죠. 아이 참. 듣는 분들 굳이 숨길 이유가 없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죠. 예, 이거는 굳이 숨겼던 여론조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이제 다른 쪽 일단. 시각에서 보시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쪽 시각에서 보는 분들이 국민의당에도 많은 게 문제예요. 예, 제가 중요한 게 뭐 아니고. 그럴 수 있죠. 예. 예. 자, 찬성파가 30명이다 10명이다 아니다. 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 찬성파가 30명이라는 보도가 있자 예. 아니다 10명이 안 된다고 어제 이상돈 의원이. 저는 예. 지금 동아일보에서도 뭐 조사를 해서 발표했고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시기요? 시기. 언제 하느냐? 그렇죠. 예. 그런데 시기와 절차가 중요한데 질문을 그냥 바른정당이랑 우리 통합하는데 찬성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이게 뭐 당장 통합하자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저는 지금 당장 통합하자는 데는 별로 그건 소극적이에요. 예. 이 연대 뭐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명분을 쌓아서 통합으로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통합 찬성파입니까 반대파입니까?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여기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중도 통합 찬성파를 좀 포괄적으로 숫자를 잡지 않았냐. 넉넉하게. 잡으면 이렇게 이거보다 전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질문을 하면. 네. 그래서 이 수치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본인이 통합파로 분류된 보도가 나오자 난 통합파 아니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네. 지금 전체적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통합해야 된다는 가장 적극적인 통합파. 네. 그 외에 이제 조건부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시기나 조건이 맞으면 이런 분들. 그럼 통합은 안 돼. 이렇게 나누자면. 그래서 예.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 질문을 예. 예,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서 예, 중간에 연대 과정을 거쳐서 통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즉시 통합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예 연대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조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부 주장하는 사람마다 자기 입장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중구난방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몇 명이냐 이렇게 수치를 따져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거라는 거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뭐랄까요.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제동이 좀 걸린 거 아닙니까? 연대. 네. 바른정당이 지금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에 나가면 쉽습니까? 그래도 저기처럼 지금 풍전등화 아닙니까? 우리는 풍전 2등화? 근데 예. 다당제가 우리 당의 존립 기반이에요. 그죠? 예. 그거는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의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예. 양당제로 회귀시키려는 그런 거대 양당의 그런 시도가 있다라는 것도 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존립 기반인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정당이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데는 많은 부분이 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당 내부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바른정당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여기에서 이제 연대를 해야 된다. 아니면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눠지는 겁니다. 방법론이 좀 차이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설득이 되셨죠? 설득은 안 됐지만 주장하는 바는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는데 안철수 대표에 가까운 예. 송기석 의원 가깝다기보다는 뭐 최측근이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죠. 비서실장이죠. 예. 예. 최측근이죠. 비서실장이면. 예. 근데 이분은 12월까지라고 기한도 못 받고 빨리 통합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안철수 대표의 뜻이구나. 다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안 대표한테. 이거 안 대표님 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대요. 그분이 안 했다는 안 경우가 했답니다. 많아요. 어쨌든. 네. 요즘은. 예. 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근데 안 했대요. 안 했다. 네, 제가 네. 물어보고 나왔어요. 송기석 의원께서 그러니까 송기석 의원은 분류하자면 네. 즉시 통합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시 통합하다. 네. 그러니까 통합에 관해서 의견이 스펙트럼이 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통합 쪽에 가장 아주 가까이 있는 급진적인 통합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것도.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대표의 뜻이라고 사람들이 오인하는데 실제로는 송기석 의원 개인의 뜻이다. 네. 그건 제가 안 대표한테 확인했어요. 송기석 의원한테도 혹시 물어보셨어요? 전화가 안 돼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으로 나가버렸으니 이제 송기석 의원 또 개인 뜻이라고 하겠죠. 네,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제는 개인 뜻이라고 하겠죠. 아예 어제 이거는 불가능하다. 조건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상돈 의원이 보는 관점이긴 합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지금 국민의당과 통합할 리가 없다. 네. 네.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보셨대요?
유승민 의원한테 물어보셨대요? 본인이 보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보면 저희가 보기에도 좀 저분이 뜻이 뭘까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처음에는 아니 너무나 생각보다 빨리 통합 얘기를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뭐 또 햇볕 정책, 호남 지역주의 말씀을 하시고 또 어제는 또 어제 그제입니까? 보수, 개혁 보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저게 대체 처음에 얘기했던 통합하고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얘기냐. 처음엔 반가웠다가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니까 본인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햇볕 정책 같은 거 바꿔야 되고 당신들이 나한테 맞춰야 된다는 주장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은 주도권, 기싸움 내지는 더 좀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주려다 보니까 네. 그분들 입맛에 맞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거 아닌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그 워딩을 통해서 저는 이제 느끼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에 갈 분들에게 그게 아니다. 야, 여기 더 좋은 통합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좀 기다려라. 뭐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그렇죠. 오신다는 너 거죠. 들어가면 후회한다. 예. 거기 안에 있는 사람도 나오려고 자꾸 할 거다라고 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거는 의도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 사이에 직접 만나지는 않더라도 뭔가 이야기가 오간 건 혹시 아십니까? 전화요? 모르시겠죠. 생각해보니까 여론조사도 몰랐는데 미리. 네, 참나. 저는 그래도 격앙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두는 다선 의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분들의 경우는 지금 거의 모두 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즉각적인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시죠, 그분들. 저도 즉각적인 통합 논의하면 저도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다른 것이 이분들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더욱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냐 불신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역량에 대한 의문 제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뜻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은 근데 그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 그럼요. 예.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만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안 대표가? 오늘 안 대표의 역량이죠. 안 대표가 호남 중진 의원들 만나서 뭐 오해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 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도 제3정당 하겠다고 지금 계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합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안 대표 정치 역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무대에 올라온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국면을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예, 정치 지도자로 확 올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확 꺼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확 꺼지면 최고위원도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안 대표께서 예.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실 때 그런 뭐 지적에 대해서 다 그렇게 맞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모든 힘을 다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본인도 본인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려놓겠다라는 데 동의하고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직 지금 대선 5년 남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실패하면 예. 굉장히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라고 타격은 생각하는데요. 크겠지만 또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잘못되면 그래서 안철수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게 이상돈 의원의 분석이었는데 그 대목은 저는 동의합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게요? 이 그러니까 통합 논의. 지금 시험 무대에 올라왔다고 의원님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잘못 처리되면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네. 근데 저는 뭐 잘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당제는 우리 당의 절박한 기반이에요. 네. 예,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바른정당의 연대 또는 관계 모색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의 관계 모색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네. 우리 당의 존립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게 중요한 우리한테는 선이에요. 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정당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라는 논의는 필수적인 거예요. 네. 다른 정당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혀 근거 없고 허무맹랑한 시도가 아닌 거죠. 민주당하고는요. 민주당 그것도 있을 수 없습니까? 그것도
우리 당 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같이 논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은 민주당이 여태까지 우리 당한테 보였던 여러 가지 언행들, 행태들 이런 걸 봤을 때 신뢰가 별로 없어요. 바른정당은 잘해줬나요 그동안? 그건 뭐 잘해준 것도 없고 못해준 것도 없죠. 네. 예.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 당을 굉장히 많이 이제 공격을 했고 말하자면 국민의당이 훨씬 더 괴롭혔죠. 많이 공격했죠. 그 공격으로 따지자면야. 아이고, 그거는 야당으로서의 비판이죠. 비판이죠. 아, 그건 비판이고 여기는 괴롭힌 것이다. 이제 존립 기반 자체를 우리가 민주당은 흔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흔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어쨌든 흔들고 싶은데. 장진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이상돈 의원 말씀하셨을 때.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왜냐면은 저희가 2부에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 인터뷰하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질문이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3분을 내놔라고 지금 15분간 시위를 하셔가지고. 아, 근데 그 뉴스 공장에서 거의 합당 중매해주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자, 그럼 중매 현장에서 질문해 주시죠. 예, 3분을 할당받으신 장진영 최고위원님께 무슨 질문이냐면 어제 이상돈 의원 인터뷰 때 지역 최고위원장 일거 사태에 관해서 유력한 지역구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취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예. 이렇게 지금 지역위원장 사퇴 권고안이 제2참당위원회에서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진행되는 중에 바른정당 통합건이 이제 불거진 겁니다. 네. 시기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이게 바른정당 통합을 염두에 두고 지역위원장들을 사퇴시킨 거 아니냐. 그렇죠, 사퇴시키려고 그렇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죠. 네. 그걸 어저께 누구죠? 이상돈 의원께도 질문을 하셨더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겹쳐갖고 참 저도 우연이다. 참 그렇긴 한데 생각해 보면은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의혹이.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 뭐 조그만 기업 우리가 그 M&A 같은 거 네. 기업을 양도하거나 점포를 누구한테 팔 때도 어떻게 합니까? 네. 허위 매출을 일으켜서라도 외형을 키우잖아요. 네. 네? 그게 기본이에요. 남하고 이렇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우리 덩치는 이렇게 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역위원회가 254개인데 그중에 한 230개밖에 없었어요. 네. 230개. 근데 최근에 또 정리가 되고 한 210 몇 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나머지 한 30개가 비어 있는데 그 자리를 오히려 채워야 우리가 바른정당과 협상 과정에서 뭔가 새싸움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고. 오히려 있는 사람을 다 비운다? 이거는 바른정당 통합을 염두에 뒀다 그러면 오히려 안 해야 될 그런 프로세스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의혹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의혹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하, 그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네, 그 그럼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반론해 볼까요? 해보세요. 네. 제가 좀 이따 반론하죠. 그걸 왜 그쪽에서 반론을 하세요? 이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지역의 사장들이 다 겹쳐요. 네. 그런 경우라고 봐야죠, 이 경우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뭐 어느 경우는 그렇게 뭐 큰 흐름을 방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방해하진 않는데. 그거는 네. 우리 당이 새를 바른정당이 지금 죄송하지만 지역위원장은 없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네? 훨씬 많아요. 반도 없어요. 반도 없어요. 네? 아니 그런 정당하고 뭐 반은 하면서 우리가 한 비웁니까? 우리도 한 150개 돼요. 150개. 얼마 차이 안 150개 나네요. 됩니까? 예. 네. 반은 그래서- 넘네요. 그래서 네. 반은 넘네요.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이 없어갖고 저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하고는 이치가 맞죠. 자 그러면 저쪽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아니죠.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협상하기가 좀 유연해지죠. 협상하기가 그렇게 되면 같이 있으면 공동위원장 체제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원칙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경선하면 돼요. 만약 합당 그렇죠. 되면. 근데 그렇게 뭐 되면 하면 되죠. 김치국. 근데 왜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런 어떻게 이야기는. 될지도 모르는데 다 먼저 미리 항복을 해버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알겠고요. 그 말씀 해드리려고 제가 10분 예, 넘게 기다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해명은 들었고요. 예. 자, 그러면 위원님 들어가시죠. 예. 들어가시죠. 좀 이따 봬요. 또 연락드릴게요. 모시겠습니다. 예. 예. 최고위원 두 분이 지금 우연찮게 마주쳐가지고 예.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국민의당에서 이제 통합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찬성 반대파, 어제는 반대, 오늘은 조건부 찬성이라고 하는 장진영 최고위원 말씀 들었고요. 국민의당만 난리가 난 게 아니잖아요. 바른정당은 진작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난리가 났었죠. 예, 난리가 났었고 지금도 난리가 나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은 근데 이제 국민의당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이게 안철수 대표 좀 잘못했어요. 어떤 점을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면 합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태하태를 먼저 찾아와야지. 하태하태를 찾아왔어요. 그럼 이렇게 구설수에 안 말리고. 조선일보에 먼저 안 가고. 저한테 와서 이 조언을 듣고 전략 방향 상의를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대표 지금 이번에 정치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궁합도 맞아. 서로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서로 내심 그런 생각도 있어. 마음도 있어. 있어. 그런데 서로 잘 몰라. 잘 몰라. 근데 처음 만났는데 바로 모텔 가자고 하는 수준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좀 데이트도 좀 하고. 원나잇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안 대표가 아주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지금. 과거에 처음 등장할 때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홀딱 반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그 개인적으로도 이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잘 못해요. 뭐 저도 비슷한데 저는 조금 그래도 안 대표보다 공부를 좀 더 못했기 때문에 안 대표는 다 잘했잖아. 그래서 안 대표가 좀 상당히 이 저돌적이구나. 나 굉장히 놀랐어요. 마음이 좀 급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죠. 그런 게 밖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특히 내부에서 이 좀 공경에 약간 의원들하고 좀 사이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힘에 의지해서 내부를 좀 평정하려는 이런 심리가 그거는 이제 홍준표 대표랑 비슷해. 양쪽이. 홍 대표도 지금 내부에서 우군이 없어요. 이번에 한국당도 참 놀라운 게 내가 만약에 한국당에 있었다면 초선 재선 좀 모아가지고 서초에 물러가라. 우리가 몰아내겠다. 이번에는 홍 잘한다. 이런 목소리가 반드시 나와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런 걸 먼저 작업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한국당도 아무도 안 나오죠. 근데 저기도 국민의당도 유사한 안 대표만 급해. 당 대표니까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지도력의 검증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했다 양쪽 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표가 마음이 급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저한테도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우리 손학규 지사가. 국민의당 쪽에서. 처음 밝히시는 거네요. 뭐라고? 손 지사가 지금 미국 가셨는데 가시기 한 달 전에. 한 달 전쯤에. 오셔가지고 뭐 이게 둘이 식사하고 나오는 걸 목격한 기자도 있어요. 그래 뭔 이야기 했냐 이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짓말 하셨겠죠. 그때는 뭐 서로 좋은 이야기 했다 했지. 근데 이제 손 지사가 그때만 해도 합당까지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합당은 아니었고. 합당까지는 안 하고. 힘을 합치긴 합쳐야 되죠. 힘을 합치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기억나죠? 2단계 통합론. 2단계 연대론. 정책 연대하고 잘 되면 선거 연대까지 가겠다. 기다만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이게 안 대표가 좀 그걸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혹시 이렇게 그 연결선상에서 혹시 그분이 이쪽 최고위원회 와서 넌저시 한번 떠본 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 그냥 안 대표랑 상의해서 왔다 그랬어요. 아예? 아예. 안 대표랑 상의해서 왔다? 안 대표가 대표 당선된 직후 그날 저녁에 손 지사를 찾아와가지고 저쪽 의견 좀 물어보고 바른정당하고 뭐 같이 하고 싶은데 합당이랑 못 박진 않고. 이거 최초로 공개하는 거네요. 당시에는. 제가 구체적인 걸 공개하는 거예요. 안 대표의 의중을 담아서 손학규 전 대표가 왔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워딩을 했나요? 합당이라 안 하고 좀 약간 추상적인 뭐 전략적인 협력, 전략적 동반자 뭐 하여튼 그런 워딩이고.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당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 지사를 만나는 게 나 개인적인 의미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판단해서 밖에서 보기에는 제가 이제 유하고 우리 무대 유승민과 무대하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사전 협의를 했어요. 아,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자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있느냐. 네. 대신 전할 말이 있느냐.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무대는 예. 이제 무대는 조금 그 융통성이 있어요. 예. 한국당이든 국당이든 다 반대하진 않는다. 예. 근데 이제 무대는 바른정당 홀로 서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선 뭐 그건 예. 확고한 생각이었던 거고 예. 그때부터. 근데 이제 왜 국당하고는 왜 안 됩니까 하니까 예. 지난번에 대선 때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저기는. 어떤 단일화 의미에서? 협상. 예, 단일화 협상. 협상 해보니까 뭐 네.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더라. 김무성 전 대표를 계속 무대라고 하시는 거고. 예. 네, 그리고 별명이죠. 예.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그쪽은 현실 잘 모르는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그때- 안철수 대표에 대한 코멘트. 아 그렇습니다. 안 대표가 지지율이 확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대는 그걸 안 거예요. 저거 금방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안 대표가 그걸 알아야 되고 예. 능력 있는 정치인이면 그러면 바로 여기서 단일화를 하자고 했어야 된다. 타이밍상. 근데 꿇어라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안 된다. 뭘 잘 모른다. 모른다. 정치를 아직은. 같이 협력하기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 무대는 전망했던 거고 예. 유는 좀 시기상조다. 예.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었죠. 예. 시기상조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안 대표가 혼자 지금 진도를 많이 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대표가 여론조사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으로 이게 타이밍이 왔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여론조사도 좀 뜬금없는 게 예. 그 전에 한 3주 전에 여론조사가 언론에 한번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말씀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좀 기다려 들으세요. 내일 신문에 예. 각 당, 그러니까 2당, 3당, 한국당, 바른정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리고 똑같은 여론조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서로 다른 곳에서 하는 취지는 그러한데 결과는 좀 다른. 결과도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똑같아요? 네. 시너지 효과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제일 높아요. 네. 합당하니까 거의 20%. 예. 근데 거기 좀 다른 거는 한국당, 바른정당 하니까 떨어지는 거로 나왔어요. 예. 그때만 해도. 근데 이번에는 한국당, 바른정당 좀 올라가는 거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3당 합당하면 확 떨어지고 예.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다르구나. 한국당 가는 건 싫어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치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 그 얘기는 하셨죠. 저도 기억납니다. 그죠. 예. 네. 근데 이게 거의 똑같은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손학규 전 대표가 그런 의중을 담고 왔으면 안철수 대표가 대표 되기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대표가 된 이후에는 그런 작업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모색해 왔겠군요. 예리하시네요. 그렇죠. 그날 예리까지야. 당선된 예. 직후에 바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대표되기 전부터 그런 생각. 바른정당과 연대 합당까지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당 단어가 안 나왔지. 그러니까 연대는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가 자유한국당과 탈당파 그러니까 통합파가 아니라 탈당파가 하는 게 더 맞죠. 지금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이 탈당파죠. 예, 탈당파들이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더 밀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타이밍을 그때로 본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제가 안 대표한테 고마운 거 솔직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 고맙냐면 탈당파 불을 꺼졌어요. 불이 꺼졌습니까 실제? 많이 꺼졌죠. 왜 많이 꺼졌냐면 탈당파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탈당파에서도 내분이. 왜냐하면 이 안 대표가 주호영 대표를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공개하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주호영 대표가 사실은 한국당 합당파라고 스스로 말해왔죠. 고백했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사실 협상 창구예요. 네. 그 협의를 하고 있는 네. 창구 중에 하나인데 여러 창구가 있지만 주호영 대표가 저쪽도 만났어. 국당을 만나고 국당과 바른정당은 가치도 같고 뭐 다른 게 별로 없다. 네. 주호영 대표가 마치 적극적인 국당 합당파인 것처럼 보이게끔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예. 주호영 대표한테. 난 마음 비었다. 예. 대구는 국당 합당 안 좋다. 예. 하지만 난 할 건 정치할 만큼 다 했고 예. 사선했고 이제는 정말 좀 길을 여는 예. 정치사에 좀 뭔가를 만드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마음 비운 사람이 뭘 못하겠냐. 그러니까 양쪽 다 열려 있다 해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폭탄 선언이었어요. 폭탄 선언 맞네요. 한국당 합당파가 예. 국당 합당파를 약간 전향한 느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무대까지도 한번 자기가 교감을 해보겠다. 그걸 오. 그런 있는 순간 저는
이거 확 찌그러졌다 합당파가. 그래서 그게 며칠 전 얘기입니까? 그 이런 논의가 일주일쯤 전 그리고 그 직후에 일주일이요? 그러니까 안 대표 만난 그 다음 날이에요. 네. 그 다음 또 날이고. 변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나서 그 우리 탈당파가 국당 바른당은 야합이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바로 주 대표를 가리켜서 내가 볼 때는 네. 아니 주 대표 말고 다른 사람은 우리 내에 네. 자강파 중에 합당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거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논의해 가는 수준이었죠. 네. 아니 합당 우리가 추진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저는 공개적인 공식적인 멘트는 제가 했던 거는 전대전까지는 네. 합당 논의하지 말자. 네. 이게 일관되게 저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황영철 의원이라든가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소위 이제 통합의 논의를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분들의 스탠스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혹시 변했습니까? 그분들은 네. 스탠스는 안 변했죠. 안 근데 변했네. 아니 동력이 좀 떨어졌다. 동력이 확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떨어지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맥시멈 7명에서 9명까지 봤는데 네. 이게 5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아니고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요? 왜냐하면 주호영 대표가 네. 적극적인 합당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 합당에서 입장이 변했고 네. 실제로 최고위원회에서 예. 안건 상정하러 가지고 왔어요. 탈당파에서 예. 통추 공식화하자. 예. 안건 상정을 주호영 대표가 막았어요. 그래요? 예? 일주일 전 얘기입니까? 그게 일주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상간.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확 될 줄 알았는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또 반대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통합 안 된다고. 그걸 보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바뀌지 않았을까요? 안 되겠다, 물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가자. 정치인의 생각이 우리 내부에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원점에서 예. 진도가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논의 수준은 정책연대, 선거연대 요까지 이야기하다가 예. 이제는 통합을 가지고 합당까지도 지금 대화 항목에 들어갔잖아요. 테이블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진도가 나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진도가 빠졌다. 한국당에는 오히려 후퇴한 거예요. 그럼 서청원 의원과 그 홍준표 대표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예. 과거에 임명진 위원장하고도 서청원 의원이 한번 부딪혔죠. 그때는 부딪힌 척만 했다. 결론으로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도 두 분 다 홍 대표나 뭐 서청원 의원이나 정치 짬밥이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싸웁시다 했다가 갑자기 싸우다 보니 승질이 나가지고 더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홍 대표님한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빨리 귀국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계실 때가 아니에요. 네. 어제 결정적으로 전술핵 때문에 가셨다고 하던데. 전술핵 때문에 갔는데 안 될 거 뻔한데. 지금 여기 핵폭탄 터진 거 끄셔야 됩니다, 지금. 폭탄. 어제 나 깜짝 놀라서 이용주 예.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의원이 물증이 있다. 물증이 있다 뭔가. 항소심에서 진술 번복 요청했다. 이거는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 쓴 거는 네. 재판 시작하기 전에 자제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서청원 의원 쪽에다가. 그래서 서청원 의원 쪽에다가. 근데 거짓말인 게 들통이 일단 났어요. 만약 이용주 의원이 무슨 물증이 있다면요. 일다면.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용주 의원도 물증이 없으면 이제 이용주 의원 정치 못해요. 말하기 힘든 상황이죠. 지난번에 문준영 채용 예. 증거 조작. 예. 에다가 또 증거가 없는데 있으니까 했겠지 이번에. 이번에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인터뷰를 하고 싶어도 국감 이전에는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용주 의원 때문에 예. 홍 대표는 지금 한국당 합당, 그러니까 바른정당 합당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정치 생명이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글쎄 뭐 끝날지 않을지 누가 봐야 하는데. 예. 한국당 합당파 입장에서는 예. 지금 그런 그 주장이 있었어요. 홍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몰아내는데 힘을 보태줘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의총에서 네. 쪽수 싸움이니까. 예.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예. 지금 바로 들어가서 그 논리였다. 들어가서 손 하나 더 들어주자. 예. 이 논리인데 그럼 홍 대표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홍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 그렇지. 홍 대표를 도와줘도 지금 안 되는 이런 국면이 아닐까. 사안이 발생했다는 거지. 자, 이게 이제 그 소위 바른정당 자강파의 염원이 담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 자간파가 코너에 몰리다가 네. 저는 진짜 정치하면서 너무 변화무쌍하면서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네, 끝났나 싶었는데 굉장히 다시 제가 지난주에만 해도 침울했죠. 막 코 막히고 막 네. 눈물 날 것 같고 침울했는데 코 많이 먹으셨죠. 이제 좀 뚫렸어요. 이게 지금 바른정당 자강파가 네. 양쪽 패를 쥐고 오히려 저희들이 한국당을 흔들어서 거기에 합리적인 개혁파 나와라. 그 당 비전 없다. 자, 그럼 바른정당 그 소위 자강파 대 탈당파 이렇게 하죠. 탈당파의 어떤 드라이브가 지금 주춤한 건 사실입니까? 그렇죠. 지금 명분이 없어졌죠. 어떻게 서청원이나 홍준표나 국민들이 보기에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서가 싸우면 홍 잘해라 이게 더 많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제부로 둘 다 썩보다 썩은 보수다. 뭐가 다르냐? 예. 그래서 그러면 바른정당이 분당에 가까운 수준의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도 분당에 가까운 수준은 없고 소수? 있다면 극소수 완전히 국민들한테 찍히는 수준의 예. 5명 맥시멈 5명 아니면 3명 3명 이하의 근데 지금 썩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탈당해 명분이 약해지고 명분이 있다. 확 약해진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정치에서 코너 몰리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정치하면서 사람이 참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요. 일주일 사이에 지금 그렇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니 우리 남지사 이혜원 대표 그런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남지사의 스탠스도 약간씩 변한 거 아닙니까? 남지사가 최초로 탈당한 분들 중에 한 분이 가장 강성이었는데 최근에는 일종의 조건부 통합 정도까지는 오신 거 아니에요? 남지사랑 저랑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이게 남지사 생각도 저랑 이제 좀 비슷해지는데 처음에는 한국당에서 한 명도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홍서 싸우는 게 둘 다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럼 한국당에 구심이 없어지고 지지율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으로 출마하고 싶은 지자체 선거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당국당 연합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중도 보수 대통합.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하고 국민당에서 탈당하고 바른정당 합쳐가지고 큰 한 40-50명짜리 정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국면이 전환되고 있고 더 큰 그림 두 당 연대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당과 우리 통합한 제가 이거 중도개혁 대통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통합과 1대1 싸움을 만들 수 있는 지자체 구도를 목표로 가야 된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가야 될 때다. 한국당을 적극적으로 흔들고 거기 괜찮은 사람들 성태형 다시 와라. 다 용서해 줄게 다시 와라.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중도 통합 어떤 정당의 필요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합치자. 그렇죠. 그게 제3지대 아닙니까? 근데 햇볕 정책 이런 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지엽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북관계 좋으면 박지원이 김정은 만나러 갈 수 있고 남북관계 안 좋으면 하태경이 김정은 제거하자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그게 햇볕 종교도 아니고. 방금 욕하시려고 그랬어요. 씨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늘 너무 오버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신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햇볕 정책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저는 지금 이제 바른정당을 뜯어먹으려던 양쪽에서 그 당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신나셨어, 그죠? 그래서 우리 다 꺼져 그러면서 소위 합당파 동료님들도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 정치판에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서 바른정당 중심의 새로운 창당, 더 큰 창당을 향해서 다시 힘을 모아야 될 때다.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오늘 저렴한 표현도 여러 가지 하셨고, 원나잇 비유도 하셨고, 굉장히 저렴한 비유였어요. 그리고 C도 한번 나오셨고, 그리고 원대한 플랜, 그리고 대폭로, 손학규 전 대표가 와서 그렇게 했다. 주호영 대표가 와서 또 그렇게 안에 들어와서는 또 입장을 바꿨다. 대폭로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그릴 수 있는 정당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드림에 가까운 드림. 전당대회 때 제가 이제 이런 꿈을 네.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바른정당 밀어달라고 한 이야기가 오늘 다 나온 것 같네요. 예. 잘 들었고요. 예. 요 얘기에 공감하는 의원들은 아직은 많지는 않죠. 제가 사실 오늘 여기에서 첫 우리 꿈을 예. 새로운 꿈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이야기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원대한 꿈을 들으셨습니다. 안 되라는 법은 없죠. 예. 혹시 유승민 대표 혹은 김무성 대표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하실 내용은 없죠. 예, 뭐 김무성 대표 뭐 평소에 하던 이야기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혹시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이렇게 하실.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는 실제로 네. 공개적으로 국당과 바른정당이 차이가 없다. 네. 가치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으로 쏠렸다가 이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태경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됐던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연결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폭로가 많았네요. 네. 자, 하태경 최고위원회 드림대로 될 날이 있기를 제가 기원하고요. 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고춧가루 부르시네. 지금까지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칼풀라니 사회경제연구소, 네. 나날이 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10명일 때도 있었고, 매주. 지금 좀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예, 지난달에 8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명씩. 확 줄었네요. 맞춘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일주일에 10명씩 늘어나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래도,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한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 오늘은 어떤 아이템입니까? 오늘 가계부채 얘기죠. 네. 가계부채. 아마 오늘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정부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죠. 예, 예. 네. 일단 왜 대책을 발표하느냐.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심각하냐. 이것부터 잠깐 얘기해 주시면. 여러 번 심각하죠. 여러 번 얘기하긴 하셨는데. 예. 지금 뭐 대체로 한 1,400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한 90% 됩니다. 네. 그러니까 OECD 평균, 그러니까 OECD 국가들도 가계부채 많아요. 근데 한 이건 70% 정도니까 20% 정도가 더 많은 상태고. 나라가 빚이 없는 것은 없죠, 사실은. 나라 빚이 아니라 가계빚인데 이 가계빚이 부동산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가계빚 참. 예, 사람이 빚을 지는 게 두 가지인데 제가 비서관일 때 그걸 봤는데 하나는 부동산이 제일 크고요. 그렇죠. 집 마련을 무리해서 했던 경우들. 예. 그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식의 정책을 그렇죠. 폈으니까요. 예, 그때 우리나라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용카드 빚인데 예. 신용카드 빚은 제가 10년 전에 본 거는 남자는 술, 여자는 화장품, 옷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비서관일 때 왜 이렇게 그때 신용카드 위기가 바로 닥쳤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는 남자는 술, 여자는 옷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용카드 빚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가령 저를 보더라도 신용카드 빚에 비해서 부동산 관련 빚이 10배쯤. 그건 액수를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빚은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보여지고 왜 이게 어렵냐면 그러니까 빚을 잡으려고 부동산을 떨어뜨리면 이 금융위기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빚내서 집 샀으면 갚으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모든 사람이 동시에 팔면 폭락할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네. 그러면 DTI나 수가 없죠. LTV 때문에 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빚을 못 갚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로 들어가니까 모든 정부는 부동산을 잡아서 가계부채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모든 정부는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를 올리고 싶어 해요. 네. 그래 왔죠. 지금까지 보수 정권은 항상. 예.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한꺼번에 없어지지도 못하고 제대로 없어지지도 못하고 설령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정부가 또 부동산 갖고 경기를 올리겠다 마음 먹으면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비교해서는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도 잠깐 얘기해 보자면요. 90% 정도 되고 70% 다른 나라는 70% 그리고 90%다. 예.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최근에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가계비 증가 속도가 10%가 넘어요. 그 의미가 뭐죠? 우리 소득 증가 속도는 그러니까 GDP로는 3% 이내고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한 4.5% 정도 되거든요. 소득보다 2배 이상 빚이 빨리 늘고 있다. 예, 한 3배 가까이. 빨리 늘고 있으니까 이건 언젠간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많이 산 사람들이 40대 초반이에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야, 이제 지금 집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 그리고 이자율도 떨어뜨려주고 막 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바로 지금도 이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데 집값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파산의 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내놓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40대 초반에서 중반, 지금 그러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이 많아졌고요. 지난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서서히 떨어져야 된다. 예, 근데 일반 시민들이 집값이 오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 혹은 집이 없는데도 없다 하더라도 지금이 뭔가 들어갈 찬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2008년에 총선 때가 제일 심했고 집값이 떨어지면 물론 이제 손해를 본 느낌이 들지만 한 가구 집 하나 있는 사람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살 건데요, 뭐. 예, 팔으면 딴 집 떨어졌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손해봤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느낌이죠, 느낌. 예, 특히 서울 수도권 부분에서는 집값 떨어지면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사실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집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꼭 집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우리나라 자산의 어떤 80, 90%인데 그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정부는 그래서 어떤 심각한 건 알겠어요.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대출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DSI라는 건 DTI를 갖다 DSR로 바꿔서 그러니까 DTI는 원래는 이제 부동산만 받는데 이제는 모든 신용을 다 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동산 관련 대출도 있지만 신용카드도 있으면 신용카드 대출까지 다 봐서 한꺼번에 보면 훨씬 더 이제 돈 빌리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보고 액수를 결정해서 대출 심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대출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채가 부동산 관련 대출도 크게 늘었으니까 그걸 좀 막겠다는 거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는 오늘 나올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부동산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보면은 부자들이 많아요. 이건 농촌에 가보면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빚도 없고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 뭐냐면 원리금 상환을 못하지만 그 사람들 위해서는 굉장히 적거든요. 1인당 한 7, 8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금융 통계가 10분위 단위로 안 나오는데 5분위 단위를 보면은 이분들은 탕감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체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야말로 단돈 50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그다음에 이금융권 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빚이 사채로 가고 1억이 되게 막 그러죠. 예, 피에타로 가는 거거든요. 은행들이 돈을 이 사람들이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탕감해 주면 되는데 그걸 팔아요. 채권을 팔죠. 예. 뭐 10%든 이렇게 갖고 팔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갖고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어디까지 탕감해 줄지 모르지만 하위의 빚은 아마 탕감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 대책이 또 나올 것이고. 예. 그리고 상위는 지금 사실 이 사람들은 가령 이제 집을 두 채 사느라고 돈을 빌렸다 그러면 문제는 없죠. 집을 팔면 되니까. 근데 이걸 한꺼번에 팔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서서히 팔게 하느냐 또는 임대업으로 해서 임대소득을 갖다가 신고하게 하느냐 아마 이쪽 방향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집 장사를 신고하고 하던가 이런 얘기죠 지금. 네. 팔든가
임대 사업자로 신고해라. 네. 제대로 신고해서 다 소득 잡히게 해라 이거죠. 네, 세금 내라는 거죠. 세금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은 돈이 되는 장사인데 세금을 안 내니까 더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게 다 불로소득이라고. 예, 불로소득이죠. 뭐 그래서 3살짜리가 막 돈 얼마나 벌고. 한 살짜리도 저기 부동산 임대업자가 돼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많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장래 소망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한다면 그 나라 망하는 거죠. 그건 옛날에 조선시대에 지주 그렇죠. 아들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양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얘기인데 요즘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신분제 건물주. 사회예요. 그러니까 피케티라고. 장래희망이 뭐야? 건물주. 피케티, 조물주 위에 건물주. 예. 피케티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선풍을 일으켰을 때 그 피케티의 결론이 뭐냐면 세습 자본주의라는 얘기거든요. 예. 원래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근대사회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관계없이 내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봉건 시대는 그랬죠.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이고. 근데 지금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새로운 세습제다. 예. 경제적 세습이죠. 예, 자본주의인데 세습제가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가 예. 세계 최고예요. 그런 말씀. 예, 소득비 대비 자산 가격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시장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게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오늘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짚어본 것이고 이 중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대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 대책은 여전히 보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박수를 쳐주려면 첫째 가난한 10분위 맨 밑에 10분위는 탕감해 준다 그러면 우리 박수 치면 되고 위에 10분위는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제대로 신고를 해서 세금 내게 하는. 예, 세금을 내라. 예,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팔지는 않을 거고 조금씩 팔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떨어져서 한 10년 동안 반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아이들 희망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PKT 지수라고요? 피케티. PKT하고 PKT는 뭐가 다릅니까? 피케티는 사람 이름이고 PKT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PKT라는 대문자로 그 이름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이름을 딴 거군요. 네, 사람 피케티라고요. 피케티. 예, PIKETTY. TTY, 피케티.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프랑스 사람이요. 피케티. 예. 피케티 지수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분의 우리나라 자산의 총 가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자기 노동해서 돈 벌어서 집을 사거나 자산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우리나라 8.2거든요. 근데 이게 레미제라블 시대보다 높아요. 그래요? 예. 그때 7.5였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때가 레미제라블 시대인데 7.5였는데 우리나라 8.2예요 지금. 이게 전 세계 최고다. 예,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부동산하고 연결해서만 말할 게 아니라 불평등하다 그 사회가. 네, 특히 경제적. 자산이 집중돼서 불평등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수익률이 한 5% 6%대거든요. 네. 그건 인류 역사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 상승 속도가 3% 2%잖아요. 그럼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피케티의 공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더 불평등해지면 붕괴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나라는 이미 가장 그 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PKT 지수 기준으로 보자면 높은 데다가 그 속도도 빠르고 그 정도가 레미제라블 시대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더 심. 레미 시대보다도 더 심하다. 오늘 영어가 안 되시는 날인데 다 2등이 누구죠? 2위가? 아마도 일본일 것 같아요. 일본은 워낙 높았었거든요. 이게 많이 떨어져서 지금 한 6.8 정도 돼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얘기했던 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예. 일본은 이렇다면서 막 그랬는데 우리가 일본은 훨씬 더 심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잖아요. 한 10년 내지 15년 시차를 두고 따라가니까. 책도 번역을 하셨네요.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네네네. 영어도 좀 하시나 봅니다. 예, 제가 이번 여름에 책을 2권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하고 또 하나는 거대한 전환에서 거대한 금융화로라고 하는 폴라니 따님이 쓴 거하고 이거는 뭐냐면 스티글리츠나 마츠카토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필요한 정책을 만든 건데 주로 내용이 혁신입니다. 다 영어로 번역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영어도 잘하시는 정태수 사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긍정적인가 이 대목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근데 이제 예. 이제 성장을 하려는 재생가능 에너지 상황에서 지난 40년 동안에 막대한 지원을 받아왔던 원전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1% 정도 되거든요. 태양광이나 풍력을 포함해서. 근데 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직접 체험을 하고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본 시민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대안으로서 그렇죠. 예. 대안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많은 국가들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고요. 심지어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이게 시민들이 각 조에서 한 10명 정도 수기 과정을 통해서 그 조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을 하나 던지거든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당신들 같으면 태양광 패널 옆에서 살고 싶겠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태양광 패널도 뭔가 엄청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뭐 전자파가 나오고, 여러 가지 위독한 물질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전 옆에서는 500만 명이 사는데. 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저는 그로 인해서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이렇게 경험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간극은 여전히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경험과 정보의 격차가 아직도 크군요.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는. 네. 네네. 마지막으로. 이해는 가는 거죠. 네. 네, 저도 이해는 상황이 갑니다. 네. 아쉬우실 것 같긴 한데. 자, 연결한 김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물론 이 자체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점은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짧게 정리해 주면요. 네네. 일단 첫 시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도 노출이 됐고요. 기간이 상당히 짧은 측면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뿐만 아니라 예. 양쪽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데요. 예. 실제 공론화 과정에서 직접 전문가로서 참여해서 시민들 앞에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을 구성을 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정한 토론이 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고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원전 운영을 하고 있는 한수원이라는 공기업, 그다음에 원전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공학을 전공한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전문가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직접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정보는 제공을 받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직접 모든 토론에 나와서 다 건설 재개를 대표하는 거는 분명히 공정한 토론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문가 선정이라든가 시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보완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리고 공론화 자체가 민주주의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모든 또 부분이 다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좀 우려가 있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윤리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할 정다우 씨? 예. 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찬반 참여했던 전문가 두 분을 동시에 모셔가지고 좀 네네.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오늘은 이제 의미 정도 또 아쉬움 정도 어쨌든 이쪽이 승부로 따지면 진 쪽이니까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시 모실게요. 같이.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다울 그린피스의 선임 캠페이너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찬성 의견 혹은 통합파의 의견 오늘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상돈 의원의 통합 반대 의견 들어봤고요.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진영입니다. 최고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개 변호사에서 지금 40명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의 최고위원이 졸지에 되신 겁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는 대변인이었는데 예. 졸진 많이 컸죠. 예. 김어준 공장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최고위원 시키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까? 예. 저는 진짜 졸지된 거 맞습니다. 자, 졸지 장 위원과 함께. 자, 그냥 직접적으로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조선일보 여론조사 발표하면서 통합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정당 지지율 2위가 된다. 이 여론조사가 원래 당내에서 비밀 내에 한 건데 보도가 되면서 이제 이게 촉발된 국면입니다. 본인은 아셨습니까? 혹시 이런 조사가 있었다는 게? 아이고, 여론조사는 매주 해요. 우리 당내에서 돌리는 게, 돌리는 여론조사가 계속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당내에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외부에 의뢰해서 했지만. 네. 근데 제 말은 이 내용을 아셨냐, 사전에? 사전에는 알려주지는 않아요. 모르셨다. 네. 그래서 이거 직후에 알았죠, 직후에. 직후에는 모든 사람이 알았죠. 아니죠. 저는 훨씬 빨리 알았죠. 보도되기 전에 이미 네, 그렇죠.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역시 최고위원 정도 해야 되는군요. 그 정도는 돼야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걸 사전에 결과를 알았다는 거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여론조사를 돌려보겠다고 하는 그 최초의 기획에는 안 들어가신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인데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 비밀이란 말을 자꾸 저는 뭐 루머까지 다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은 거죠. 첫 꺼내서.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어제 태블릿 공방도 네, 국감장에서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국감장에서 있었는데 저는 이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태블릿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라고 보도를 하잖아요. 저는 이걸 공방이라고 언론이 불러주는 자체가 언론이 대단히 비겁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주장하는 거를 다 실어주기만 하면 뭐 저절로 그 형평이 이루어지고 공평무사한 보도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기 자세히 봤거든요. 태블릿에 사진이 1800 몇 장인가? 예. 있는데 그중에 최순실 사진은 거의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가짜 태블릿 PC설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아니 그건 뭐 이때까지 계속 해오던 이야기인데 어제 구체적으로 국감장에서 나온 거죠. 그 김진태 그렇죠. 의원이. 근데 이제 좀 자세히 봤더니 원래 인터넷을 쓰면 인터넷에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죠. 구글은 크롬이고. 근데 사진을 캐시에 저장을 해요. 왜? 나중에 더 빨리 로딩되라고. 인터넷에서 브라우징에서 저장된 사진 이걸 다 포함한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무식한 이야기고 왜냐하면 17장밖에 최순실 사진이 없다. 17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1800 몇 장이고 그중에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나머지 실제 찍은 건 17개밖에 없어요 보니까. 이 사진 왜냐하면 사진들에는 뭡니까 메타 정보라는 게 저장돼요. 메타 정보에 보면 뭐 위치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디지털 카메라면 뭐 조리개, 뭐 셔터 속도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했더니 그 위치와 저장된 시간에 최순실 씨가 특정 식당, 특정 위치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얘기가 끝난 거예요, 사실.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사진이 가짜네 어쩌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내부 파일이 뭐 검찰이 100여 개를 만들고 또 뭐 JTBC에서 40여 개 만들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또 무슨 얘기가 들어봤더니 이걸 켜면 이게 컴퓨터잖아요. 작은 태블릿이라는 게. 컴퓨터는 킬 때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들이 있어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로딩을 했다. 뭐 무슨 디바이스를 열었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도 있고 키면 업데이트 될 때도 있잖아요. 업데이트 되는 파일도 있고 문서를 열 때마다 자동으로 백업 파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문서 파일이 아니라 뭐 이벤트 파일이라든가 로그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검찰이 만들었다고. 그럼 컴퓨터가 만든 거예요. 네, 김진태 의원께서 태블릿 PC를 잘 모르는 걸로.
모르면 물어봐야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걸 공방으로 보도하는 게 이제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공방이라고 보도를 많이 했던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는 외계인이다. 아니다. 지구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둘 다 같이 보도하는 게 공평한 겁니까? 지구인을 외계인이라고 하는 바보가 있다고 보도해야지. 하여튼 아직도 공방이라고 부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어제라도 국감에서 이게 크게 나왔길래 자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뉴스가 몇 개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뭘 하면 좋을까요? 자, 네. 제가 다 까먹었어요. 네. 예. 이 뉴스가 이게 보도가 나왔죠. 박근혜 네, 대통령 재판. 공판에서 사실관계 정도만 짧게 보도가 됐는데 그때 법정에서 오갔던 이야기가 자세히 시사인에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시사인이 계속해서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래요? 가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60 몇 차인가 그렇죠? 네, 지금 아주 많이 진행됐습니다. 60번 네. 넘게요.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공판 혹은 증언이었다고 보는 게 저는 박원호 씨의 증언이거든요. 예. 정유라 씨를 제외하고는 박원호 씨의 증언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 잠깐 짚어보죠. 예. 네, 삼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을 했었는데요. 지난 9월 29일에 나와서 증인 출석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 탄핵감이고 죽을 수 있다면서 입단속을 시켰다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만 보도가 됐는데 그때 법정에서 증인 신문할 때 오갔던 대사 전체가 나와요. 예, 좀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대화가 오갔고 이 전후 사정이 이러했구나 알 수 있는데 그걸 다 읽어들 수는 없고 이 검찰이 이런 이제 결정적 대목은 이런 겁니다. 검찰이 최순실이 이재용이 VIP를 만났을 때 말을 이재용이 사준다고 했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원호 씨를 만났을 때 최순실 씨가 박원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재용이 VIP 만났는데 말 사준다고 했대. 이 말을 최순실이 했다는 증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도 또 똑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박상진 사장은 VIP가 말을 사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사주라고 했다는 거죠. 사주라고 해서 이제 두 개를 합치면 이재용 부회장이 사준다고 했다는 거죠. 예. 그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고 그런데 그게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라고. 본인들도 충분히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알았던 거죠. 삼성전자 사장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대통령이 생각해 보시면 사기업에다가 최순실 자신의 비선실 최측근의 딸에게 말을 사주라고 그것도 뭐 500원짜리도 아니고 50억짜리 말을 사주라고 맥수는 나중에 나온 거지만 했고 그걸 사준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반대 급부에 뭔가가 있었겠죠. 뭐 왜 그냥 사줍니까? 예. 그러면서 했다는 말이 당신도 입조심을 하고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 이 죽을 수가 있다가 사회적으로 죽는다는 건지 진짜 죽는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간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당시 법정에서 이루어졌고 사실 이런 거 중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시사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잖아요. 네, 보십시오. 중계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증언이 아주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있어서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네, 박원호 전무의 이야기가 워낙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불리한 사실이다 보니까요. 지난번 결정적이에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도 굉장히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쪽에서요. 말 사주라 한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이야기했는데 사주다라는 게 바이가 아니라 업계에서는 그냥 이용하라라는 은어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네. 들으면서도 전혀 설득이 안 됐습니다. 누가 설득되라는 겁니까? 말을 사주다. 말하는 변호인도 민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개뻥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만큼 불리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가 미니 인터뷰 하나 준비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했죠. 공론화 과정, 성과 또는 뭐 보완할 점이 무엇일까? 건설 중단 측의 전문가로 참여를 하신 정다울 그린피스 선임 캠페이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우시죠? 예, 당연히. 네, 많이 아쉽습니다. 예. 뭐 그린피스야 당연히 탈원전이 입장이고 그리고 건설을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을 텐데 당연히. 그런데 이제 결과가 수기 과정을 거쳐서 건설 재개로 본인들이 오랫동안 활동했던 것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로 재개가 났습니다. 일단 이 공론화위원회 건설 재개 참여했던 시민들의 이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 시민들이 한 달여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전문가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받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여러 차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직접 토론을 통해서 즉 수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서 이제 장기적인 탈원전은 지속하되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은 재개한다고 나온 권고안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이 가지는 특수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부산, 울산에 걸쳐 있는 고리 원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가장 큰 규모로 밀집하게 되고 주변에 만약에 사고 시에 피해받을 수 있는 한 500만 정도의 시민들이 있고 경제시설들이 위치해 있으니까 그걸 막지 못한 거는 많이 아쉽죠. 예. 예. 뭐 그 공론화 수기 과정 자체는 의미가 있고 결론은 아쉽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원전으로 가야 된다는 게 또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는 뭐랄까요? 희망도 보였다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원전을 축소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또 53.2%였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답한 사람은 9.7%에 불과해서. 아, 그렇군요. 예, 장기적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변함없는 지지를 또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일방적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돼 왔던 에너지 정책 과정이었는데 과거에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데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 양측의 전문가가 부딪혔을 때 이제 그 중단 측에서 계셨던 전문가로서 중단 측의 뭐랄까요 전략 중에 미스였다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미흡했다 이런 부분 혹시 없으십니까? 네, 일단 직접 참여한 사람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원전이 지난 40년 동안 국가 주도로 정책적으로 성장시켜온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라든가 원전을 운영하는 공기업들, 원전 건설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언론, 학계, 정부 연구기관, 이 전부가 한 팀으로 40년 동안 이제 운영되고 지원해온 산업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전의 위험성이라든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좀 그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했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제 신고리 오르코기를 짓지 않았을 때 전력 그 공급의 안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부분에서 그 실제 대안으로서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신뢰를 가지는 데 있어서 좀 저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전을 그러면 건설 중단한다면 그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엔스플 뉴스에 따르면 네이버는 대한프로축구연맹에 대한 비판 기사를 재배치해달라는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의 청탁을 받고 실제 기사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공개됐던 삼성 장충기 사장의 문자에서도
네이버 다음 뉴스팀에 미리 협조 요청했고 문제 기사도 모두 내려갔고 노출이 더 이상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을 했었죠. 어제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소위 논두렁 시계 공작을 위해 국정원 직원 4명을 SBS 사장에게 보내 적극 보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장충기 문자를 통해서도 특정 기사가 청탁에 의해 재배치될 수 있다는 게 드러났었고 프로축구연맹의 홍보팀장 정도의 청탁에도 기사 재배치가 실제 이루어졌던 포털을 지상파 사장에게까지 요원 4명을 보내 원하는 보도를 얼마든지 만들어냈던 국정원이 아무런 개입, 간섭, 압력, 회유, 요청 없이 그냥 둔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 아닐까. 김어준의 의구심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 누구 겁니까? 네, 어제 드디어 그 질문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 누가 한 얘기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인데요. 어제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래, 이건 직접 저희 제작진이 아마도 준비했을 겁니다. 예,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니까 준비했네요. 예. 들어봅시다. 요즘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질문인데 저 아는 사람도 자꾸 한번 물어봐달라고 그래요. 요 국정감 나간다 보니까 본 의원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저것이 다 뜨면 누구 거예요? 네? 이춘수 의원님 누구 거예요가 아니고 누구 겁니다. 예. 이미 통일이 된 지 오랜데 예. 의원님 다음에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봐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다스는 누구 겁니까? 노래도 나오지 않겠는가. 저희 제작진이 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와 관련해서 시그널을 만들고 있어요. 예, 조만간 나올 텐데. 혹시 이제 작곡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최순실송 나왔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노래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처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네이버가 그동안 이제 뭐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서 기사가 재배치되거나 뭐 이런 의혹들 제기되면 법적 대응을 거론했었어요. 항상 사실무근이라면. 그런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들어줄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장충기 문자 때도 보면 기사 재배치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네, 여러 가지 협조 요청 구한다라는 취지의 예.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네이버가 해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 청탁 문자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처음으로 그런 기사 재배치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네, 굉장히 빠르게 인정했는데요. 의혹 기사가 나온 지 4시간 만에 한성숙 대표 명의로 사과문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청탁은 이제 스포츠 연예 쪽 뉴스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사고가 난 것이지 일반 뉴스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그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저는 근데 이게 스포츠 분야가 이 정도인데 스포츠 분야하고 거꾸로 이제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스포츠 분야가 이 정도인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이 움직이는 정치 분야에서 압력이 전무했겠는가 하는 의혹. 그리고 권력기관으로부터 그런 압력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면 다 거절했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언론기관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포털은 항상 얘기하지만 IT 기업의 서비스 페이지예요. 예, 이게. 근데 국정원이 SBS 사장, KBS 보도국장 사장 됐죠. 예, 나중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요원을 보내가지고 압박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건데, MBC도 사장 간부 직원들 다, 가만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네, 어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요. 네. 그렇게 가장 큰 언론사들도 가만두지 않는데, 그냥 기사들이 모이는 사기업의 홈페이지를 그냥 뒀다. 국정원이 사기업의 홈페이지는 절대 건들면 안 돼.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야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예.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저는 합리적 질문이라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기업의 홈페이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디어 영향력, 여론 영향력이라는 게 이제는 개별 언론사 하나하나하고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홈페이지는 그 사기업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졌다라고 말해지고 있는데 과연 전적으로 그냥 맡겨져 있는 건가? 다른 압력은 없는가? 그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가? 저는 이거 따져봐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버는 관련해서 알고리즘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서요. 계속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설득을 요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의혹들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뭐 스포츠 분야이긴 한데. 근데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 정도라면 다른 분야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홍보팀장이거든요. 네, 이분이 홍보팀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홍보팀장 수준의 청탁에서도 기사가 움직이기도 하는데 말이죠. 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국정원 개혁위에서 이 소위 논두렁식에 관련해서는 공작을 했고 언론기관의 그 경영진 혹은 뭐 최고 간부에게까지 직접 가서 그런 압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구체적으로. 네. 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시계 수수서를 언론에 흘려서 망신을 주라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공식 발표인데요. 2009년 4월 21일에 원세훈 전 원장의 측근인 국정원 간부가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검찰이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군요. 만약에 이때 나한테 누구 단장이 찾아왔고 이런 말까지 했으면 더 대박이었을 텐데 여간 본인은 억울했던 거예요. 국정원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두 사람이 만난 바로 다음 날 KBS에서 명품시계 수수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SBS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예, 5월 달에는 논두렁 관련된 보도가 나왔었고요. 또 그러고 나서 보도가 나온 열흘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정황, 예. 국정원에서 이런 이제 그 수사를 할 때 동정 여론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론으로 이걸 채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는 데 있어서 국내 이제 심리학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정서적 타격을 줄 수 있냐 당사자한테, 그리고 동정 여론을 잃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국정원이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다만 어제 국정원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요. 국정원은 이 같은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언론사의 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BS 사장 찾아간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직접적으로 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문구를 만들지 않았다거나 혹은 뭐, 기사 보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직접 지시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거겠죠. 예. 이거 자체가 언론 플레이를 지시한 거죠. 네. 네, 어제 고대영 사장에게도 돈을 줬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에 고대영 사장이 KBS 보도국장이었습니다. 보도협조와 관련해서 당시 KBS를 출입하고 있던 정보관이 돈 2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라는 진술과요. 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된 예산 신청서, 자금 결산서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뭐 2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네.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감사의 표시인 거죠. 떡값처럼. 네. 200만 원을 받고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일단 돈은 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돈은 줬고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예. 예, 또 물론 KBS가 어제 공식 입장을 냈어요.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기사 누락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주장을 할 수 있는 저기 다 문서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예, 하지만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공식 조사한 바를 발표한 겁니다. 예산 신청, 자금 결산. 심지어 당사자의 진술까지 당사자가 있습니다. 줬다는 진술까지. 예. 예. 주장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순요. 예, 또
어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정원개혁위원회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서 보수단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17개 기업이 동원돼서요. 보수단체들을 5가지 급으로 나눠서 돈을 줬다라는 건데요. 그 지원 규모가 후에는 36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보수 정권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의 유착이 상시적이었던 게 사실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 뭐 사설 금고처럼 쓴 거죠. 근데 이제 사설 금고처럼 써서 뭘 했느냐 댓글 공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소위 보수단체 시위 뒷돈을 대주거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변희재 씨는 여기서도 1등급이 아니네요. 네, 미디어워치도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두 번째 등급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본인은 아마 1등급이라고 착각했을 텐데. 자, X도 생각보다 적고 하여튼 뭔가 좀 짠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관련된 소식도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했고 국정원 2차장에게까지 보고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검찰 고위 간부 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의 물망에 오를 수준 정도 뭐 그 이전부터지만 고위 간부쯤 되면은 개인 정보, 개인 신상 정보는 기본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각종 루머까지도 다 수집하고 있다가 디테일을 어떻게 보강한 것이지 뭐 이건 그때 일이 있자 총장 정보를 원래는 화장실에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다라는 것이요.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 개인 당사자가요. 이건 뭐 전문용어로 개뻑이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국정원이 공식 입장으로 내놨었죠. 네, 심지어 검찰 조사 결과 계속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이 받아들여졌던 거죠.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는데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거는 그 이전 거슬러 올라가서 검찰이 될 때부터 파일을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이후로 점점점 파일이 두터워졌을 것이고 신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